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79회차 기출문제인데요. 합격률이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 내외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전산세무 2급의 합격률을 이 정도를 맞추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30% 정도 내외. 그거를 감안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난이도가 약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논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본거래 중에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유상증자되는 거래에 대해서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그죠?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행 형태가 액면 발행도 있지만 할인할 점 다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그러니까 꼭 액면 발행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 틀린 건데 이거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자란 말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뭐가?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변화가 뭡니까? 자본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본이 변화가 없는 거지 자본금의 변화가 있는 거다. 그죠? 네,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나타나면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하죠. 일단 우선 상계하죠. 그죠?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우선 상계하고 부족하면요. 그 금액이 결국은 잔액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잔액은요.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지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정답은 극명하게 틀린 게 있다. 그죠? 앞에 있는 부분의 논점이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뭐예요? 자본 조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요. 당연히 자본 잉여금이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요, 우리 결산분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에 해야 될 기말 수정 분기를 누락했다라면, 누락했을 때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월 1일 날 다음 조건으로 100만 원을 1000만 원 차입했고,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을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 기간경과분 이자에 대해서 있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누락했다고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언제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볼게요. 올해 이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자는 1년치 이자가 얼마일까요? 1년 120만 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사용한 기간은 12분에 4월 1일이니까 3 빼면 9개월이 된다. 그죠? 9개월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90만 원이네. 그럼 90만 원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기말에 이렇게 해야 되죠. 이자 비용 9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죠? 90만 원. 이렇게 기말에 수정 분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얘를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얘를 누락했다고요. 누락했다면 결국은 그죠? 비용도 과소되고 부채가 과소되어 있는 거죠. 자본도 과소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부채가 뭡니까? 과소가 되어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 전회차인가요? 78회 때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죠? 78회 때는 우리 미수 수익, 이자 수익 나왔죠. 그죠? 이번에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이 나왔으니까 경과분 이자 비용과 수익을
그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의 평가 방법은 뭐냐, 그죠?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것은 손익선출법이고, 역행하는 것은요, 후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보고하고, 손익선출법은 많이 보고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물량이 먼저 나가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현행 원가를 잘 반영해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바로 후입선출법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네 번째 볼게요.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이 단기 손익의 차이는 얼마냐, 그죠? 그러면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단기 매매증권의 거래 원가는 무조건 뭐야? 다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죠? 수수료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평가손익도 단기 손익으로 뭔가 인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매도가능증권은요, 거래 원가도 지정원가의 가산, 평가도 이연하죠. 바로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 계정으로 그저 처리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을 했다라면 단기에 뭔가 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죠. 그에 비해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라면요, 거래 원가는 비용, 평가 손익은 인식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주당 5천원 매매 거래 비용으로 요거 뭐만큼이 뭔가 비용화 됐다.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 얘기입니다. 비용이 됐고, 그 다음에 기말의 주당 공정 가치가 500원씩 뭡니까? 5,500원이니까 500원만큼이 얼마 뛰은 거예요? 500원씩 뛰었다. 그럼 몇 주입니까? 1000주니까 50만 원이 뭐야? 그러면 500원씩 평가가 됐고, 이거 1000주니까 50만 원만큼이 뭐야? 우리 처분, 그죠? 평가 이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요거랑 요거를 합하면요, 45만 원만큼이 뭐야? 우리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은요, 당연히 아무런 있죠.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니까 결국은 차이 나는 금액은요, 45만 원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죠? 이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른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죠. 되게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추정의 변경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추정이란 말은 우리가 처음에 있죠. 추정했을 때 그 추정치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감가상각의 변경 방법도 바로 추정의 변경이라 했다. 그죠? 비율이 바뀌는 거, 율이 바뀌는 걸 찾아보죠. 공정의 변동, 가치의 변동, 내용 요소 및 잔존 가치의 변경,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율의 변경,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이죠. 방법은 뭐죠? 선입선출법에서 그죠? 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뭐예요?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그죠? 정책의 변경이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문제가 됐죠, 그죠? 그래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5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 맞췄더라면 무난하게, 그죠?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전에 봤던 이론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좀 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실제 난이도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어렵다 싶으면요, 그래서 어렵다 싶으면 재무에서 원가니 어려우니까 원가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원가 가볼게요. 초업도가 0이더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초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뭡니까? 비례적으로 원가를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것. 얘는 말 그대로, 그죠?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원가 요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업도가 0이더라도 100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업도가 증가됨에 따라 뭡니까? 이 기울기가 있는 거죠. 고정비도 있고 뭡니까? 변동비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준 변동비를 한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에 원가의 개념에 가장 잘못된 거. 1번. 기획원가란
두 가지 이상의 선택 대안 중에서 우리가 포기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라고 정의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관련 원가라는 것까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기회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아니 되는 원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네요. 얘는 바로 매물원가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된 거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아요. 8번.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틀린 것. 개별원가 계산은 가장 있죠. 원가의 계산을 개별 자금이나 제품별로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 맞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바로 간접비의 배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상당히 뭡니까? 구분이 중요하고, 그죠?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간접비의 배분이 핵심적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야? 틀린 거. 뭐, 바로 나오나요?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죠. 실제 원가,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예정치는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맞다.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번.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가 약간, 그죠, 약간 아사모사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용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인과관계를 잘 모르면 뭐예요? 정확하게 이 원가에 발생되는 있죠. 원가에 대한 대응하는 인과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용이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물음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죠? 한 중간쯤 던진, 그죠? 그런 지문이 된 거예요.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럴 때 논점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 중에서 뭡니까? 완벽하게 틀린 게 분명히 있다고요. 확실하게 틀린 거. 그거를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품의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요, 간접비다. 간접 원가다. 맞는 거고. 제조 간접비는요, 직접 간접 재료비. 직접 넣으면 말이 됩니까? 아니죠. 확실히 틀렸죠. 이가 정답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의 배분 방법에는요, 실제 배부할 수도 있고, 예정 배부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의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의의신청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용이하지 않다는 것, 배부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야? 복수 답안으로 뭡니까? 얘도 뭐야? 추가 답안이, 얘도 뭡니까? 어째서 추가 답안이 됐지만 결국은 뭐야? 저자의 의도는 3번이 오답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수 답안은 1번하고 3번이 나와 있는데요. 3번이 원칙적인 답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면 더 확실한 게 있죠. 그 더 확실한 거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가공비는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는 지금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죠. 그죠?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그죠? 어떤 거를 알고 있습니까? 양 차이는 뭐야?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해서 60개가 뭡니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 차이가, 평균법이 60개가 더 큰 걸 찾으면 되죠. 평균법이 항상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60개 차이 납니까? 60개 차이 납니까? 80개 차이, 60개 차이 나는 거죠.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뭐예요? 다 해봐야 되고, 그 극명한 차이만 안다라면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항상 평균법이 더 크다는 걸 전제해서 60개 차이 나는 걸 고르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법 들어갑니다. 원가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는 수준입니다. 세법 가볼게요. 우리 부가치세법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를 뭘 끊을 거냐 했을 때 원날짜로 끊는 게 있고 뭐예요? 해당 거래 발생일자로 끊는 게 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 해지. 그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정감이 발생하는 사유, 환입되거나, 환입된 날. 그죠? 계약의 해제, 그죠? 공급가액 정감이 발생한 거. 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을, 그죠? 적용한 것은 원날짜로 소급해야 되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을 뭐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날짜로 소급해야 될 사항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법에서는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종 등에 대해서는요. 일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주고 영수증 등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단골 주제죠. 세금계산서를 그럼 꼭 끊어야 될 거래가 있는 거죠. 바로 영세율 거래 중에 내국 시용증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있죠. 내국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랄지, 미용, 목욕, 이용,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랄지, 간주 공급에 관해서는 그죠? 간주 임대료 끊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소득의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요, 공익 사용 목적이라면요, 기타 소득을 봐서 필요경비 70% 인정받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뭡니까? 원칙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건품은 사업소득을 본다. 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뭐 틀린 것 중에 이거 맞고, 그죠? 이런 근로자는 근로소득이고 우리가 주식 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이 제외된다. 그죠? 주식의 출자 임원이 사톡을 제공받으면서 받는 이익은요. 그건 배당소득이 아니죠. 그죠? 소득권이. 그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 임원은 제라면 제외된다면 사택을 잡은 인력은 만약에 소액주주인 임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이거는 과세 제외고 종업원이나 소액주주 임원이 사택 제공이건 과세 제외고 출자 임원, 소액주주가 아닌 주식 출자 임원이 사택 제공 받는 거는요. 근로소득. 근로자잖아요. 그죠? 아니 출자 임원이래죠. 임원은 직원은 근로자잖아요. 그죠? 배당이 아니고 뭐야? 근로소득을 보는 거죠. 잘못 구분되었고 계약 다른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권 다른 거는 없는데 과세 안 하는데 오로지 뭡니까? 계약에 따른 거는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 제가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우리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해당되는 종류를 물어보죠. 우리 재화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채물에 보면 정기도 있지만 권리도 있죠. 그죠? 권리도 결국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권리가 영업권이 됩니다. 도서는 면세, 토지도 면세, 무연단도 면세. 이렇게 되죠. 그죠? 영업권이 바로 과세 대상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의 마지막 15번 문제가 조금 재밌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재밌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율 구조를 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득세 중에서 우리 원천징수 세액 있죠. 세액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세액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럼 비용업 대금 이익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액은 얼마냐면 25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대주주 배당은 기본세율이 14%가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되지? 35만 원? 네, 35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봉사료 수익금액은요 5%가 되죠. 그죠? 30만 원. 복권 당첨 소득은요 3억까지는 20%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가장 낮은 게 얘가 되겠다. 그죠? 얘가 가장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나가 다나 이렇게 해서 기본 세율 적용해서 한 가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율 적용했죠. 그죠?
세율은 자꾸 좀 익혀가지고 원천중 세율 좀 새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이론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개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개 이하로 맞을 수는 없다고 봐요. 10개 이상은 분명히 맞춰가지고 득점이 돼야 될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들어가죠, 그죠? 실무 보겠습니다. 실무는 문제 1번, 그죠? 문제 2번, 문제 4번.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 회차에 제가 또 얘기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5가지의 논점은 반드시 알아서, 그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뭐야? 조금 있죠?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논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는 경비의 구분이다, 그죠? 그래서 제조원가하고, 그죠? 판관비, 영업의 비용 있죠. 단기 매매 정권의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이고, 178번 매도 가능 정권은요, 두 번째 거 친다는 거 지금 벌써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500번대하고 뭡니까? 특히 800번대, 이 두 개를 900번대까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거래처 중에서 뭡니까? 거래처를 두 개를 언급하면 반드시 뭡니까? 이중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 거래 있죠. 재고를, 그죠? 다른 용도로 사는 거는 저기 8번에 타계정 대체도 그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이급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 뭡니까? 결산무게에서